가을볕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가꾸는 작은 텃밭의 상추는 이제 뻣뻣해져서 더는 쌈을 싸먹기 어려워졌고 무성하게 자란 깻잎은 여전히 향이 진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저는 마당 한쪽에 있는 평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남편 이자겸 씨는 저보다 더 부지런해서 제가 눈을 뜰 때쯤이면 벌써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들어와 마당의 잔디를 살피거나 텃밭에 물을 주고 있지요. 여보, 오늘따라 하늘이 더 높아 보이네. 가을은 가을이야. 남편은 허리를 두드리며 제 옆에 앉아 푸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우리 둘만 남은 이 전원 생활이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심심하기도 했어요. 아들 이도현네가 사는 아파트와는 차로 20분 거리.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괜히 아들 내외 생활에 방해가 될까 싶어 저희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그 아이들 집에 갔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는 주말마다 한 번씩은 꼭 들러서 함께 밥을 먹곤 했죠. 그 시간마저 없었다면 아마 이 넓은 집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훨씬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벌써 추석이 코앞이니 시간이 참 빨라요. 제 말에 남편은 물끄러미 제 얼굴을 보더군요. 올해도 또 그 아이 자기 친정 선물 가지고 한바탕 부산스럽겠구먼. 남편의 말에는 가시가 없었지만 저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강민아는 자기 친정이라면 아주 끔찍이도 위하는 아이였어요. 물론 자기 부모님 위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아이가 베푸는 생색의 뒷감당은 늘 저희 부부의 몫이었다는 점이었죠. 작년 추석에도 재작년 설에도 며느리는 항상 도연 씨 체면이라는 말을 방패처럼 내세우며 저희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최고급 굴비 세트니 백화점 상품권이니 종류도 다양했지요. 남편은 그저 아들기 살려주는 셈 치자며 허허 웃었지만 저는 해가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당에서 시든 고추를 솎아내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우리 며느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어머니, 저 미나예요. 뭐하고 계셨어요? 언제나처럼 며느리의 목소리는 명랑하고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밝음 뒤에 숨겨진 뾰족한 계산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응, 마당에 좀 나와 있었어. 너는 회사니? 네, 방금 점심 먹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저희 이번에 저희 친정에 최고급 한우 세트 해드렸어요. 아시죠? 그 백화점 식품관에서 제일 비싼 거요. 아빠가 어깨 수술하셔서 기력도 없으신데 도연 씨가 장인어른 생각해서 큰 마음 먹었지 뭐예요. 우리 남편 속 깊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며느리는 숨도 쉬지 않고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마치 라디오 드라마를 듣는 것처럼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 듯 말이죠. 한참을 자기 남편 칭찬과 친정아버지 걱정을 늘어놓던 며느리가 드디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가 이번 달에 자동차 할부금이랑 이것저것 나갈 돈이 많아서요. 안 그래도 도연 씨가 어머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선물값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도연 씨 체면이 있잖아요. 사위 노릇 제대로 하려면 다 돈인데. 저희 생각해서라도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도연 씨 체면이라는 말, 저희 생각해서라는 말.
그 말들은 언제나 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주문과도 같았어요. 제 아들의 어깨가 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고 그 아이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보태달라는 말이 아니라 마치 고지서를 내밀며 입금하라고 통보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알았다. 계좌번호 보내거라. 제 목소리는 나뭇잎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역시 우리 어머니밖에 없어요. 최고. 라며 깔깔 웃더군요.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바쁘니 계좌번호는 문자로 보내주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뚜하고 끊어진 전화기를 들고 저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텃밭의 흙냄새와 깻잎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지만 제 마음은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불모지처럼 황량하기만 했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이제는 며느리의 친정을 위한 현금 지급기로 전락해버린 제 모습이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읍내에 있는 은행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볼 일이 좀 있다고만 둘러댔어요. 차마 며느리에게 보낼 돈 때문에 간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알면 분명 그럴 줄 알았다며 혀를 차면서도 아들 녀석 생각에 속상해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고 며느리가 보낸 아들의 계좌번호를 종이에 적어 건넸습니다. 창구 직원이 금액을 확인하며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군요. 아마도 적지 않은 돈을 보내는 늙은이가 미심쩍었을지도 모르죠. 보이스피싱은 아닙니다라고 적힌 안내 문구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신종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아들의 체면을 담보로 삼아 시어머니의 주머니를 터는 것. 참 세련되고 우아한 방식이었죠. 송금을 마치고 은행을 나오니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어요. 수십만 원. 저희 부부가 한두 달은 좋게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이제 며느리 친정의 한우 세트 값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땀 흘려번 돈이 이렇게 쉽게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구나 싶었죠. 그로부터 며칠 뒤 추석을 이틀 앞둔 주말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아들 내외가 서 있더군요. 며느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멋을 낸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샀다고 자랑하던 명품 가방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아들 도연이는 그 옆에서 멋쩍은 듯 웃고만 있었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미나가 전화했었다면서요. 고마워요. 고맙긴. 네 체면 세워준다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저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과일을 깎았습니다. 아들은 더 할 말이 없는지 머리만 극적이다가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잠시 후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파 옆에 놓아두었던 쇼핑백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별건 아니지만. 며느리는 그 쇼핑백을 식탁 위에 툭 올려놓았습니다. 그 무심하고 가벼운 손길에 제 마음 어딘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그래도 저는 애써 웃으며 뭘 이런 걸 다 준비했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과일 몇 조각을 집어먹고는 저녁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선 집안은
갑자기 썰물처럼 고요해졌어요. 저는 식탁 위에 놓인 쇼핑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유명 마트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것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쇼핑백 안에는 각기 다른 종류의 치약이 예쁘게 포장된 큼지막한 치약 선물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십만 원짜리 한우 세트 값을 보낸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별거 아니지만이라며 건넨 선물은 명절이면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대량으로 뿌리는 바로 그 치약 세트였습니다. 저는 쇼핑백에서 치약 세트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얀 포장 상자가 유난히 희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방에서 나오다 식탁 위에 치약 세트를 보고는 애들이 선물 사왔나 보네 하며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들 녀석이, 우리 며느리가 이 늙은 부모이나 잘 닦고 살라고 사왔네요. 제 목소리에 담긴 냉기를 느꼈는지 남편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치약 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무지함도 아니었죠. 이것은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당신들의 가치는 딱 이 정도라고 말해주는 아주 선명하고 잔인한 메시지였어요.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제 삶이 고작 이 치약 몇 개로 평가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껏 아들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일로 흥분해서 따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내 아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 뒤에 숨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도연아, 잠깐 통화 괜찮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너희가 가져온 선물 잘 받았다. 그런데 아들, 엄마가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너희 장인, 장모님께는 최고급 한우 세트 선물했다면서 너희 엄마 아빠한테는 왜 치약 세트였는지 그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 제 질문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며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엄마, 미나가 바빠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그냥 마트 간 김에 눈에 보여서 급하게 산 것 같아요. 다른 뜻은 없었을 거예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미나가 원래 좀 꼼꼼하지 못한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실망감을 넘어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바빠서 그랬을 것이다. 꼼꼼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언제나 똑같은 변명이었어요. 아들은 언제나 그렇게 며느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제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만 했죠. 도연아, 바빠서 그랬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렴. 너희가 우리에게 마음이 딱 그만큼인 거겠지. 엄마는 이제 다 괜찮다. 그저 네 생각을 듣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이 상황이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죠. 제 상처받은 마음보다는 아내와의 평화가 더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이번에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도 아들에게서 제가 전화했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양이었죠. 어머니, 저 미나예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아까 아들과 통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네, 무슨 일이니? 어머니, 방금 도연 씨한테 전화하셨다면서요. 아니, 고작 치약 세트 하나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세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그거 사다 드린 줄 아세요? 며느리는 따발총처럼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사과나 해명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적반하장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런 걸로 도연 씨 잡으시면 안 되죠.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사람인데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어머니 아버님처럼 편하게 전원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사람들 마음 몰라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편하게 전원주택에서 산다고요? 이 집이, 이 생활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데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자 까마득한 옛일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아들 도연이가 미나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변변한 직업도 모아놓은 돈도 없던 아들이었지만 착하고 예쁜 며느리를 얻는다는 생각에 부족한 것은 저희가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을 깨고 제가 식당 일을 하며 평생 악착같이 모았던 쌈짓돈까지 전부 털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친정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밭대기 땅까지 팔아치웠죠.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아들 내외의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해주고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대주었습니다. 저희는 그때부터 지금 사는 이 작은 집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어요. 나중에 아들이 번듯하게 자리 잡으면 그때 가서 우리 집을 마련하면 된다고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요. 아들 내외가 번듯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저희 부부는 추운 겨울 연탄을 갈며 기뻐했습니다. 내 아들이 따뜻한 곳에서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눈물로 만들어진 너희의 편안한 삶인데 이제 와서 저희에게 편하게 산다고 손가락질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너희는 힘들겠지. 우리는 편하게 살아서 미안하구나.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제 평생의 헌신과 사랑이 완벽하게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수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도 컸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었어요. 그리고 동틀 무렵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이 산책을 나간 틈을 타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두었던 동네 부동산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행복 부동산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기 마을회관 근처에 있는 빨간 지붕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인데요. 아,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부동산 사장은 저를 기억하는 듯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인생을 바꾸게 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기, 우리 집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시세가 얼마나 하나요? 전화기 너머의 사장이 잠시 침묵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집을 팔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죠. 그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는 어르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드님이랑은 상의가 되신 거고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우리 집이니까 우리 부부가 결정할 일이에요. 일단 시세나 좀 알아봐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의견을 묻거나 며느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저희의 재산이니까요. 부동산 사장은 알겠다며 조만간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제 얼굴을 보더니 어디 안 좋은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보여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좀 설쳤나 봐요. 여보, 우리가 이 집에서 얼마나 살았죠? 글쎄, 도연이 장가 보내고 월세살이 전전하다가 여기 들어온 게 벌써 15년은 넘었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15년이나 살았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매일 텃밭 가꾸고 마당 쓰는 것도 이젠 힘에 부치네요. 제 말에 남편은 나이 드니 당신도 어쩔 수 없구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 역시 해가 갈수록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것을 힘들어했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 결심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죠. 며칠 전의 싸움은 까맣게 잊어버린 듯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명랑함을 되찾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말 잘 보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의논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니? 저희 차가 너무 낡았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수입차 끌고 다니는데 저만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번에 도연 씨랑 큰 마음 먹고 차를 바꾸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미 짐작이 갔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희 힘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서요. 어머니께서 좀 보태주실 수 있죠? 어차피 지금 사시는 그 집, 나중에 다 저희 거 될 텐데 뭐려. 그냥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결국 다 도연 씨 얼굴, 어머니 얼굴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차피 그 집 저희 거 될 텐데. 며느리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이 집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희 부부가 죽고 나면 당연히 자신들이 물려받을 재산이라고 그렇게 못을 박아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저희를 무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슴속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분노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알았다. 한번 생각해보마.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정성껏 가꾼 국화가 마당 한쪽에서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1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저 마당, 저 지붕, 저 벽돌 하나하나.
이제는 저 모든 것들과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을 뗄 시간이었죠. 며느리의 마지막 한마디는 망설이던 제 등 뒤에서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받았더니 며칠 전 통화했던 부동산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저 행복 부동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 댁을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서요. 아주 점잖고 좋은 분들인데 혹시 주말에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을 다짐하고 결심했던 일인데 막상 첫걸음을 떼어야 하는 순간이 오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편의 얼굴, 아들의 얼굴, 그리고 이 집에서 보냈던 수십 년의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담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토요일 오후쯤에 오시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손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온 집안을 쓸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초라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갑자기 웬 대청소야? 하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집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서요라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약속한 토요일 오후 젊은 부부가 부동산 사장과 함께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딱 봐도 이제 막 가정을 꾸린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집이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좋네요. 마당이 정말 넓어요. 젊은 아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변변치 않지만 편하게 둘러보세요. 그들은 거실부터 시작해서 부엌, 안방, 그리고 작은 방까지 꼼꼼하게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제 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기는 햇볕이 참 잘 드네요. 남양이라 그런가 봐요. 젊은 부부가 거실 창가에 서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곳에 서서 아들 도연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모습,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윷놀이를 하던 풍경이 아른거렸습니다. 부엌도 깔끔하고요. 저희가 딱 원하던 구조예요. 그들의 칭찬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부엌의 식탁에서 며느리와 처음으로 마주 앉아 어색하게 밥을 먹었던 날, 아들이 처음으로 월급을 타왔다며 내밀던 봉투를 받고 끓였던 미역국. 그 모든 음식의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것만 같았어요. 작은 방 문설주에 이르렀을 때 젊은 남편이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기둥에 그어진 금들은 뭐예요? 아, 저희 아들 어릴 때요. 키 잰다고 매년 생일마다 그어놓은 흔적이에요. 저기 제일 위에 있는 게 20살 때 키죠.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군대 다녀오니 저것보다 더 커서 왔더라고요.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촉촉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제 말을 잠자코 듣더니 서로의 얼굴을 한번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집이 마음에 든다는 만족감과 더불어 이 집에 담긴 시간을 존중하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모든 구경을 마친 그들이 돌아간 후 부동산 사장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입니다. 아마 좋은 가격으로 계약하자고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저는 대답 대신 굳게 입을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남편은 오늘따라 유난히 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부동산에서 사람이 좀 다녀갔어요. 우리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들이. 제 말에 남편은 읽고 있던 신문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져 있었어요. 뭐, 집을 보러 와? 당신 정말 이 집을 팔 작정이었어? 나랑 상의 한마디 없이. 상의가 아니라 통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당신한테 상의하면 당신은 아들 생각해서 참아라,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또 저를 말렸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깟 치약 세트 하나 때문에 평생 살던 집을 팔고 아들이랑 등지겠다는 거야. 지금 남편의 목소리가 거칠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치약 세트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냥 마지막 신호였을 뿐이에요. 여보, 잘 생각해 보세요. 미나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도연이 결혼할 때 우리 가진 돈 전부 털어서 아파트 전세 얻어줬죠. 그때 당신 퇴직금 중간 정산받은 거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대로 다 들어갔잖아요. 저는 식당 설거지에 가며 모은 돈, 한평생 소원이었던 내 가게 한번 못 내보고 그 돈에 다 보탰고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부모로서 당연히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뒤는요? 명절마다 자기 친정에 보내는 선물값은 왜 우리가 내야 하는 거죠? 도연이 차 바꿀 때, 미나 명품 가방 살 때,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늙어서 연금 나오는 걸로 겨우 생활하는 거 알면서도 그 아이들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걱정해 준 적 있던가요? 아니요.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그저 필요할 때 돈 빼쓰는 통장이었을 뿐이에요.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쏟아내는 말들이 전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나가 그랬어요. 어차피 이 집 나중에 다 자기들 거 될 텐데 뭐가 문제냐고요. 미리 당겨 쓰는 셈 치라고요. 여보, 그 아이는 우리가 빨리 죽어서 이 집을 차지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애를 위해서 우리가 왜 더 희생해야 하죠?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쌓아왔던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어요. 남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쩔 셈인데, 집 팔고 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 건데. 저는 눈물을 닦고 안방 서랍에서 고이 접어두었던 늘봄타운 안내 책자를 꺼내 남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요. 우리 이제 이런 데 가서 살아요. 남편의 눈이 팸플릿의 화려한 사진들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깨끗한 식당, 넓은 수영장,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노인들의 환한 얼굴. 이런 데는 비싸지 않아? 우리가 이 집 한 돈이면 여기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삼시세끼 밥 해주지, 청소해주지, 아프면 바로 옆에 병원도 있지. 더 이상 텃밭 가꾸느라 허리 아플 일도 없고 추운 겨울 보일러 값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은 좋아하는 등산 동호회 나가서 실컷 산에 다니고 나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그림 배우러 다닐 거예요. 우리 이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봐요. 네. 남편은 한참이나 말없이 팸플릿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를 보며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체념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아들이 아닌
우리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설레는 그런 밤이었어요. 이삿날 아침은 거짓말처럼 맑았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부터 잠에서 깬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의 공기를 한 번이라도 더 마시고 싶은 마음에 조용히 집 안을 거닐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하자 집은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이거 옮깁니다. 조심하세요. 하는 외침과 함께 저희 부부의 시간이 담긴 물건들이 하나둘씩 집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이사 과정을 지켜볼 뿐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끼던 낡은 서재 의자가 들려나갈 때 그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오던 날 처음으로 이불을 깔았던 안방 장롱이 아들이 군대 가던 날 아침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던 식탁이 저희의 기억과 함께 집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가슴 한쪽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앨범 상자는 어떻게 할까요? 워낙 무거워서요. 젊은 직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도연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된 저희 가족의 역사가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아, 그건 제가 직접 챙길게요. 아주 중요한 거라서요. 저는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마루 한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기억들만은, 이 시간들만은 온전히 제 손으로 챙겨가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고 집 안에는 휑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가족사진 액자 자국만이 이곳에 누군가 살았다는 흔적을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가자, 이제.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마음속으로 소리 없는 작별 인사를 건네고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철컥하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제 인생의 일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희는 늘봄타운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가기로 했습니다. 막자리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저희 지금 엄마네 집 근처인데 밥이나 같이 먹을까 하고요. 지금은 밖에 나왔는데. 무슨 일이니? 아니, 별일은 아니고요. 미나가 어제 백화점 간 김에 어머니 아버지 옷 좀 샀다고 해서요. 전해드릴 겸 얼굴도 뵐까 하고요. 저희 지금 집 앞으로 거의 다 왔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높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 왔어요. 근데 대문이 왜 활짝 열려 있지? 어머, 마당에 저 쓰레기들은 다 뭐예요? 어머니, 집안에 누가 도둑이라도 든 거 아니에요? 다급한 목소리에 이어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제 고막을 찢을 듯한 며느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집이 텅 비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미쳤어요? 늙으면 다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히는 거예요? 노망 나셨냐고요? 며느리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전화기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평소 교양 있고 우아한 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시장 바닥의 장사치보다 더 거친 말들을 쏟아냈어요. 제 옆에 앉은 남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한번 꾹 잡아주고는 최대한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미나야,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아니지. 너는 처음부터 이 집을 네 집이라고, 너희 부부의 것이라고 생각했잖니.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고 우리를 무시할 수 있었던 거겠지.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미나야, 그 집은 너희 집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집이었단다. 내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서 마련한 우리 집. 그리고 나는 이제 그만 내 인생을 살기로 했어. 너희에게 평생 돈이나 대주는 늙은 부모로 살고 싶지가 않구나. 이제 알겠니? 그래서요? 그래서 그 돈 싸들고 어디 호화로운 데 가서 사시려고요? 자식들한테는 피눈물 나게 해놓고 앞으로 우리에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너희 둘이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렴. 남의 돈으로 체면 차릴 생각 말고 니들 분수에 맞게 살아.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란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해두지. 너는 나에게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그럼 이만 끊을게.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바로 다시 벨이 울렸지만 저는 미련 없이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저는 방금 제 인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를 제 손으로 끊어버렸으니까요. 당신 괜찮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이제야 정말 숨을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날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늘봄타운으로 향하는 길, 꺼져 있는 제 휴대폰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후련함과 미안함, 슬픔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저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늘봄타운은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평화롭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상냥했으며 저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비슷한 연배의 편안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저희가 배정받은 집은 예전에 살던 집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정원과 산책로가 답답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여보, 여기 꼭 별장에 온 것 같네. 공기부터가 달라. 남편은 아이처럼 들떠서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책임감과 의무감에 짓눌려 살아온 남편의 저런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삿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나니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지 내의 식당은 마치 호텔 레스토랑처럼 깔끔했고 수십 가지의 맛있는 음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오늘은 뭘 해먹나 고민하던 지난 날들이 까마득하게 느껴졌죠. 저희는 어색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김 여사, 오늘 게이트볼 한 판 어땠어? 박 선생, 내일 서예 교실 갈 거지? 하는 정다운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곳은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늘봄타운의 생활에 본격적으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일어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저는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수영 강습에 등록했습니다. 물에 몸을 맡기고 있으니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오후에는 함께 도서관에서 책을 보거나 단지 내의 카페에서 새로 사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도연이가 저희를 만나러 왔다는 것이었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아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걱정? 우리가 걱정됐니? 아니면 우리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서 걱정됐니? 제 차가운 대꾸에 아들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는 아들을 근처 벤치로 데리고 가앉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미나도 지금 집에서 매일 울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어머니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요. 제발 집 계약 무르고 다시 예전처럼 함께 살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미나도 잘하게 할게요. 저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절박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도연아, 제가 조용히 부르자 아들이 눈물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 눈 똑바로 보고 솔직하게 말해보렴. 지금 우리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이러는 거니? 아니면 우리가 집 한 돈 가지고 이렇게 좋은 데서 편하게 사는 게 걱정되어서 이러는 거니? 너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사라져서 초조한 건 아니고? 제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마치 속마음을 전부 들켜버린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들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습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네 아내랑 마주 앉아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진지하게 의논부터 해. 언제까지 엄마 아빠 등골 빼먹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니. 너도 이제 40이 넘은 가장이야. 더 이상 어린애처럼 굴지 말고 네 가정을 네가 책임져.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저는 매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등을 보이는 제 등 뒤로 남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이곳에서 새로 사귄 정자 씨와 함께 단지 내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딸만 둘을 둔 분이었는데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저와 금방 친해졌어요. 한참 수다를 떨던 중 정자 씨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명숙 씨, 내가 이런 말 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말아요. 네, 무슨 일인데요? 어제 우리 큰딸이랑 통화를 했는데 글쎄 우리 딸내미 친구 중에 명숙 씨 며느리랑 같은 동네 사는 애가 있나 봐. 그런데 그 며느리가 요즘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돈 싸들고 젊은 남자랑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고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불쌍한 시아버지랑 아들이 지금 화병 나서 중내 산해하고 있다고. 어머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무서운 거짓말을 하고 다닌대? 저는 정자 씨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려왔어요. 어떻게 그런 짓까지 할 수가 있을까?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저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의 동정이라도 얻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랬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한가 보죠. 내버려둬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정자 씨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날카롭고 시퍼런 칼날이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아주 아프고 씁쓸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늘봄타운에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취미를 만들어가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동안 아들 내외의 세계는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들은 저희 집을 당연한 자신들의 미래,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를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로 해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집 받으면 다 갚으면 되지 않은 아니란 생각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가 집을 팔아버리자 그들의 안일한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날아오는 카드 고지서와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가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수입차는커녕 아파트 관리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곧바로 부부 사이의 관계로 번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라는 공동의 적을 향해 똘똘 뭉쳤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돈 문제로 싸웠다고 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관리비 고지서를 내던지며 또다시 신경질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 봐. 당신 월급으로는 이제 관리비 내기도 벅차.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머니가 집만 안 팔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잖아. 그 말에 참고 참았던 아들이 처음으로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해. 그놈의 돈. 이 모든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가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지만 않았어도 너가 그깟 체면 차린다고 니네 집에 소고기 세트 보내고 우리 집에는 치약 나부랭이 던져주지만 않았어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셨겠어? 다 너 때문이잖아. 아들의 고함에 며느리도 눈을 부라리며 대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다 내 탓이라고? 웃기고 있네.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맨날 내 뒤에 숨어서 엄마 하기만 했지. 너가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똑바로 한 게 뭐가 있는데. 너가 중간에서 역할만 제대로 했어도 우리 어머니가 저러셨겠냐고. 결국 다 너처럼 못난 아들 둔 우리 어머니 잘못이고 너처럼 무능한 남자 믿은 내 잘못이야. 서로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며 벌어진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서로의 탓을 하며 상처를 후벼 파는 동안 그들의 결혼 생활은 바닥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느리가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친정까지 며느리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연히 아들 내외에게 상당한 유산이 돌아갔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들이 어떻게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실 수가 있단 말이냐? 넌 대체 그동안 시집살이를 어떻게 한 거니? 그 똑똑하던 애가 시집가서 바보가 됐나? 그 집 재산 하나 제대로 못 받아오고. 친정 부모님의 차가운 질책에 며느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마지막 보루마저 자신을 비난하자 며느리는 세상에 자기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깊은 고립감에 빠졌다고 해요. 그 모든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보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아들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저 역시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일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창밖을 내다보며 아들 내외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괘씸하고 밉다가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미의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직접 뛰어들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배를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등대지기처럼 저는 제자리에서 제 빛을 지키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폭풍을 헤쳐나오고 무사히 항구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늘봄타운에서의 생활은 제게 잃어버렸던 청춘을 되돌려주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고, 저는 수영과 그림 교실에, 남편은 서예와 게이트볼 클럽에 나가며 각자의 시간을 즐겼어요. 저녁이면 새로 사귄 좋은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었죠. 자식 걱정, 돈 걱정, 밥 걱정 없이 오롯이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하루가 다르게 웃음꽃이 피어났고 제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완벽하게 맑은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은 단지 내에서 열리는 작은 노래자랑 대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제 등살에 못 이겨 참여하기로 했고 연습까지 제법 열심히 했습니다. 여보, 나 떨려서 못하겠어. 그냥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할까? 무슨 소리예요? 연습할 땐 아주 가수처럼 잘하더니 그냥 하던 대로만 해요. 내가 제일 앞에서 목청껏 응원할 테니까. 저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노래를 곧잘했어요. 아들 도연이도 그런 아빠를 닮아 음감이 좋았죠. 남편이 무대에 올라 조용필의 허공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소녀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월의 목소리는 조금 쉬었지만 여전히 듣기 좋은 중저음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작은 플래카드를 흔들며 이자겸 멋있다 하고 외쳤어요. 남편은 저를 보고 쑥스러운 듯 웃어 보였습니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던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후렴구를 힘껏 부르려던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을 움켜쥐며 무대 위로 쓰러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강당 안은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끼며 무대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이자겸 씨.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은 아주 가쁘고 불규칙했어요. 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119에 신고하는 소리,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여보, 안 돼. 라고 외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남편을 들것에 싣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라 달렸어요. 구급차에 올라타는 순간까지도 저는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병원 거의 다 왔대. 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 CJA 남편은
수많은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어디론가 급하게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저 복도에 선 채 닫히는 응급실 문만 멍하니 바라봐야 했어요. 잠시 후 의사 한 분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어요.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수술이요? 그럼 우리 영감 살 수는 있는 건가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빨리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직계 가족분 연락처가 어떻게 되시죠? 아드님이나 따님이 있으시면 빨리 연락을.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들 도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도연이. 우리 아들한테 연락을 해야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길고 긴 통화 연결음이 제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라.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를 받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다. 도연이 좀 바꿔주렴. 아주 급한 일이야. 도연 씨 지금 샤워 중인데요. 무슨 일이신데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네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며느리는 믿을 수 없게도 아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쓰러지셨다고요? 아이고, 어쩌나. 그런데 어머니, 저희 지금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지금 바쁘니 나중에 다시 통화하면 안 될까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저녁 약속 때문에 바쁘다고요? 미나야, 지금 제정신이니 네 아버님이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당장 도연이 받고. 어머니,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세요. 병원에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는데 저희가 간다고 뭐가 달라져요? 일단 알았으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뚜뚜뚜. 며느리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기를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내 남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저녁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호자분, 뭐 하세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의사가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빼곡한 글자들이 눈물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 마취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무시무시한 문구들 아래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이름 대신 제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명숙.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오롯이 혼자 남겨진 제 이름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 저는 꺼져 있는 수술실 등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늘봄타운의 안락한 침대도 통장에 찍힌 두둑한 돈도 이 순간에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이 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내 곁에는 손 한 번 잡아줄 자식 하나 없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외롭고 가장 무서운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을 때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 영감은요? 급한 불은 껐습니다. 막힌 혈관은 뚫었습니다만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간 상태라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아직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잠시 후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아들 도연이가 헐레벌떡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들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중환자실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기계 장치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를 본 아들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가 달라지니? 네 아버지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너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데? 제 얼음장 같은 목소리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되신 건 다 저 때문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어젯밤 혼자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생각하면 아들의 뒤늦은 후회가 괘씸하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며느리 미나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어요. 한껏 멋을 낸 원피스에 어젯밤의 저녁 약속이 아주 즐거웠다는 듯 얼굴에는 화장까지 곱게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중환자실 앞에서 통곡하는 남편과 냉랭한 표정의 저를 번갈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갑자기 이렇게 입원하시면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버님, 실비 보험 들어놓으신 건 있으세요? 없으면 저 돈 꽤 나올 텐데. 어머니가 집하신 돈으로 해결하셔야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물론이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아들 도연이마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깊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강민아. 아들이 조용히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뭘? 틀린 말 했어? 사람이 아프면 병원비 걱정부터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돈이 어디 있어? 아!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아버지가 네 아버님이 저기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지금 돈 얘기가 나와? 돈이 그렇게 중요해? 너 정말 인간이냐? 아들은 병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았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당황한 듯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쪽팔리게. 쪽팔려? 지금 그 말이 나와? 그래, 나 오늘 쪽 좀 팔아야겠다. 너 같은 여자랑 사는 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그냥 여기서 끝내자.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아들은 며느리를 복도 끝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며느리는 몇 번이고 무어라 소리쳤지만 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 아들이 며느리에게 저렇게까지 크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평생 며느리에게 쩔쩔매며 제 속을 뒤집어 놓던 그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야 제 아들은 비로소 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잠시 의식을 찾았습니다. 아직 말하는 것은 힘들어 보였지만 눈을 뜨고 저희를 알아보았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저 왔어요. 괜찮으세요?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네 아버지. 말씀하세요. 네 엄마한테 잘해라.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산 사람이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그 어떤 긴 말보다도 무겁게 아들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언제나 저희 부부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 애썼던 남편의 진심 어린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아들은 네 아버지. 그럴게요. 정말 그럴게요 하며 대답했지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한마디는 지난 세월 제 모든 희생을 보상해주고도 남는 가장 따뜻하고 아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도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아버지 곁을 지켰고 의사와 간호사를 1분이 멀다 하고 찾아가 상태를 묻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상의했어요. 병원비를 정산하고 필요한 서류를 떼는 등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그저 어머니, 여긴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아버님 곁에서 간호만 잘해주세요 하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변화가 낯설면서도 대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휘둘려 자기 부모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지난날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야 제 아들은 비로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의 무게를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병원에서 쫓겨난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몇 번 걸어온 모양이었지만 아들은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지금은 아버지 말고는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 연락하지 마 하고 끊어버렸다고 해요. 하루는 아들이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미나한테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없었다. 있었어도 내가 안 받았을 게다. 제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애 엄마인데. 아들은 며느리 걱정이 되는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아내와 생긴 문제는 온전히 너희 두 사람의 몫이다. 내가 끼어들 일도 아니고 끼어들고 싶지도 않아. 네가 알아서 현명하게 잘 해결해라. 나는 지금 네 아버지만 보고 네 아버지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내 앞에서 네 아내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말아주렴. 제 말에 아들은 네 엄마. 알겠어요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이 며느리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언제까지고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제 아들이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 역시 오롯이 남편을 돌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매일 남편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젖은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며 곁을 지켰어요.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가능해졌어요.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아들과 저는 그동안 못했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아들은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엄마, 미나가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 때마다 제가 중간에서
딱 잘랐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미나랑 싸우는 게 싫어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엄마한테만 참으라고 했어요. 엄마는 그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저는 묵묵히 아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해 주었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며 사는 거란다. 중요한 건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지. 네 아버지가 무사히 퇴원하시면 그때부터 정말 좋은 아들, 좋은 남편이 되면 되는 거야. 제 위로에 아들은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희 모자는 그렇게 남편의 병상 앞에서 아주 길고 아팠던 시간들을 정리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 미나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은 자신에게 등을 돌렸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며느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늘어놓았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지, 남편이 얼마나 매정한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친정 엄마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시아버님이 사경을 헤매고 계시는데 거기다 대고 병원비 얘기를 꺼내? 너는 애가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친정엄마는 며느리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동안 네가 시댁에 한 짓을 생각해봐. 네 시어머니가 오죽했으면 평생 살던 집까지 팔고 나가셨겠냐고. 너는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에 달려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방구석에 처박혀서 네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언제나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친정엄마마저 자신을 비난하자 며느리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아 며느리는 사방의 벽이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과 고립감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남겨졌다는 공포. 며느리 미나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텅 빈 집안에 틀어박혀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몸에 이상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속이 계속 메스꺼리고 어지러웠으며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간 며느리는 의사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6주 차네요. 임신.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 소식이었지만 며느리는 기쁨보다 덜컥 것부터 났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고 시댁과는 완전히 연이 끊긴 이 상황에서 아이를 어떻게 낳아 기를 수 있을까?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친정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로 하소연했어요. 며느리는 엄마라면 이번만은 자신을 위로해주고 해결책을 찾아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는 며느리의 부른 배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더니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너도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엄마 나 너무 무서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 무섭겠지. 두렵겠지. 그런데 미나야, 네 시어머니는 너보다 더한 시간을 평생 견뎌오셨어.
자식이라는 게 뭔지,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너는 이제부터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게다. 친정엄마는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며느리가 철이 들기를 바라는 듯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 가서 네 시어머니께 그리고 네 남편한테 진심으로 무릎 꿇고 빌어.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전부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 그게 네가 살고 네 뱃속의 아이가 사는 유일한 길이야. 만약 그들이 너를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딸로 생각하지 않을란다. 친정엄마의 말은 비수처럼 며느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정처 없이 거리를 헤맸다고 해요.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네가 살고 네 뱃속의 아이가 사는 유일한 길. 텅 빈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끼고 화장실로 달려가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헛구역질을 하는 동안 며느리의 머릿속에 불현듯 시아버지, 즉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기억들이었어요. 자신이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어색해하는 자신을 위해 남편이 과일을 깎아주던 모습, 자신이 끓인 맛없는 된장찌개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양 칭찬해주던 모습, 명절이면 힘들지 않냐며 어깨를 주물러주던 다정한 손길. 시아버지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공기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한 번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자신과 시어머니, 자신과 남편 사이에서 따뜻한 바람막이가 되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시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고 이기적으로 굴었던 겁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저대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뱃속의 아이가 할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끔찍한 잘못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며느리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나 자기 연민이 아닌 순수한 후회와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만큼 호전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며칠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들 도연이는 여전히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을 지켰고 저는 아들이 집에서 가져다 준 옷으로 갈아입으며 오랜만에 창밖 풍경을 제대로 볼 여유를 가졌어요. 앙상한 나뭇가지 위로 파란 가을 하늘이 드높았습니다. 남편이 저 하늘 아래에서 노래를 부르다 쓰러졌던 그날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팔을 주무르고 있는데 병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거의 소리도 나지 않게 살짝 열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 며느리 미나가 서 있었어요. 며칠 못 본 사이에 아이는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늘 완벽하게 하던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푸석한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값비싼 옷 대신 수수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저도 며느리도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문고리를 잡은 채 차마 병실 안으로 들어오지도, 그렇다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제 옆에 누워있던 남편이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미나 왔구나. 남편의 힘없는 목소리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란 듯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기어들어오다시피 병실 안으로 들어와 남편의 침대에서 가장 먼 구석에 가만히 섰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와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심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밥은 먹고 다니는 게냐? 남편의 걱정 어린 말에 며느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눈물이 또 다른 연기일지 아니면 진심일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며느리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거라. 병원에서 이게 무슨 추태니? 저는 차갑게 말했지만 며느리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님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필요할 때 돈이나 빼쓰는 사람, 제 체면이나 세워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나빴어요. 짐승만도 못한 년이에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말을 듣고도 저는 제 저녁 약속이 더 중요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 계산부터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인간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냥 아주 심하게 야단쳐 주세요. 제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제발요. 며느리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통곡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며느리의 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어요. 거봐라, 네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통쾌함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어리석음의 끝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한 젊은 영혼이 안쓰럽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일어나라고 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와 하얀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아버님 병원비에라도 보태셨으면 해서요. 제가 가진 건 이게 전부라 얼마 안 되지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과일이에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저는 하얀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꽤 두툼한 것이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는 듯 했어요. 아마도 그 아이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마지막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됐다. 마음만 받을게. 이 돈은 너희가 더 필요할 게다. 그리고 이 과일은 네가 직접 깎아서 네 아버님 입에 넣어드리렴. 제 말에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네 아버님 과일 하나 못 깎아드리겠니? 며느리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서툰 솜씨로 사과를 깎기 시작했어요. 손을 덜덜 떠는 바람에 껍질은 울퉁불퉁했고 과육은 반이나 깎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 말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이니? 저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6주 됐대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저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요.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가 되는 건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사과를 깎다 말고 또다시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를 이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 꿇게 만든 것은 제 시어머니도 남편도 친정엄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작은 생명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돈 봉투를 다시 그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 돈 다시는 내 앞에 가져오지 마라. 어머니, 대신 이 돈으로 네 뱃속의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보여주렴.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아주 현명하고 따뜻한 엄마가 되어주렴. 네가 네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나에게 그리고 네 아버님에게 하는 진짜 사과다. 알겠니? 제 말에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붉은 노을로 물들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하루가 그리고 제 마음속에 길고 길었던 미움도 저 노을과 함께 조금씩 저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퇴원하던 날 아들 도연이는 아침 일찍부터 병원에 와서 퇴원 수속을 밟느라 분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말끔하게 면도까지 한 남편의 얼굴은 아직 헬쑥했지만 그래도 병원에 처음 실려왔을 때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었어요. 여보,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늘봄타운으로 바로 갈 건가?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 역시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늘봄타운은 편하긴 하지만 당장 남편을 돌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네 집으로 가자고 먼저 말을 꺼내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제가 대답을 망설이고 있는데 짐을 챙기던 아들이 저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뭐, 니들 집으로 가라고? 남편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아직 서먹한데 그 좁은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영 내키지 않는 눈치였어요. 네. 미나랑 다 얘기됐어요. 아버지 괜찮아지실 때까지 저희가 모실게요. 집은 좁고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옆에 있는 게 마음 편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은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네 아파트는 저희가 살던 전원주택이나 늘봄타운에 비하면 아주 작고 비좁았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아파트였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에서 풍겨 나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에 저와 남편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미나가 앞치마를 두른 채 저희를 맞았습니다. 어색하게 웃는 얼굴이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그래도 저희를 피하지는 않았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버님? 힘들게 오셨으니 우선 좀 앉으세요. 며느리는 남편을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히고는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와 남편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에 남편도 더 이상 며느리를 밀어내지 못하고 가만히 몸을 맡겼어요. 시장이 반찬이라고 집밥이 그리웠는데 마침 잘 됐네. 냄새 한번 구수하다. 남편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는 듯 일부러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환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솜씨가 없어서 아버님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짜지 않게 먹어야 한다고 해서 간을 거의 안 했거든요. 저희 네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건강을 생각해 만든 저염식 반찬들로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남편은 맛있다, 맛있다를 연발하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부부와 아들 내외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하루 3번 꼬박꼬박 남편을 위한 건강식을 만들어냈고,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의 팔다리를 주무르며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거나 간단한 집안 청소를 도우며 소일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좁은 집에서 네 식구가 부대끼며 살다 보니 불편한 점도 많았고,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어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느라 늘 주눅이 들어 있었고, 저 역시 며느리를 편하게 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남편의 혈압을 재다가 기계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 하는 비명소리에 제가 놀라서 달려가 보니 며느리는 거의 울상이 되어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만 이거 비싼 거라면서요. 어떡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부품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칠칠 맞기는 그거 하나 조심 못해 하고 소리부터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안 다쳤으면 됐다. 기계야 또 사면 그만이지. 너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데 놀라면 안 된다. 이리 줘. 내가 할게. 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돈이나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고 곧 태어날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잠든 밤이면 제 방에 조용히 찾아와 엄마 고마워요. 미나한테 잘해줘서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네 아내라서가 아니라 내 손주 엄마라서 그러는 게다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아들은 그저 웃기만 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며느리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어요. 저희 네 사람은 처음으로 아주 서툴고 어색하게 진짜 가족이 되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 새벽 잠을 자고 있는데 아들이 제 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나 보세요. 미나가 지금 배가 아프대요. 아무래도 진통이 온 것 같아요. 아들의 고함에 저는 잠이 확 깨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기대앉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어쩔 줄을 몰라하며 며느리 주변만 맴돌고 있었죠. 뭐라고 서 있어. 119에는 전화했고 어서 병원 갈 준비부터 해야지. 제 불호령에 정신을 차린 아들이 허둥지둥 옷을 챙기고 남편은 며느리의 등을 연신 쓸어주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40여 년 전 제가 도연이를 낳을 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병원에 도착한 며느리는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고 저희 세 사람은 초조하게 복도를 서성이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손톱을 물어뜯었고 남편은 괜찮을 게다, 괜찮을 거야 하면서도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길고 긴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간호사가 환한 얼굴로 분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합니다. 아주 예쁜 왕자님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아 하는 짧은 탄성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남편의 눈가도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 역시 가슴 벅찬 감동에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하얀 속삭이에 쌓인 작은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한번 안아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 아직 제대로 뜨지도 못하는 눈, 오물거리는 입술. 제 아들 도연이를 꼭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아가 할미한테 왔구나. 반갑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를 보기 위해 우리 가족이 그렇게 길고 아픈 시간을 견뎌왔나 봅니다. 모든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오직 감사함과 사랑만이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며느리와 손주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에는 아기 울음소리가 가득 찼고 저희 가족은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아들은 서툰 솜씨로 기저귀를 갈았고 며느리는 밤새 젖을 물리느라 잠을 설쳤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기를 안고 어르거나 목욕을 시키며 늦둥이 육아의 기쁨을 만끽했죠. 손주의 100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비싼 식당에 가는 대신 집에서 조촐하게 100일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과 삼색나물, 남편이 사온 작은 백설기 떡이 전부인 소박한 상이었어요. 우리 강아지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씩씩하고 착하게 커야 한다. 남편이 손주를 품에 안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내외 앞에 그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열어보렴. 아들이 통장을 열어보자 그 안에는 꽤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어머니, 이 돈은 설마 그때 집 파신 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는 아니다. 우리 노후 자금은 남겨뒀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 돈은 너희에게 주는 게 아니야. 저는 손주를 향해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첫 손주에게 주는 할머니의 첫 선물이다.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학교에 가고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 돈 때문에 기죽는 일 없도록 해주고 싶어서 마련한 게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돈에 손 뗄 생각 말고 고스란히 우리 손주 교육비로만 쓰도록 해라. 알겠니?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통장을 받아들고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 눈물의 의미를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깊은 참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준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아주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 가족은 갓 태어난 작은 생명 앞에서 비로소 완벽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손주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도 큰 잔치를 벌이는 대신 집에서 소박한 돌잔치를 열기로 했어요.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고 아들은 풍선을 불어 거실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저와 남편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손주를 보며 연신 예쁘다, 예쁘다 하며 감탄을 멈추지 못했죠.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 위에는 북과 벼루, 돈, 그리고 청진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는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망설임 없이 청진기를 집어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의사가 되려나 보네. 남편이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활짝 웃으며 손주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비록 예전에 살던 넓은 전원주택도 늘봄타운의 안락함도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행복했던 적은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돌잔치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남편과 아들 내외를 거실에 모아놓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이제 그만 늘봄타운으로 돌아가야겠다. 제 말에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한 거라도. 며느리가 울상이 되어 물었습니다.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거들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랑 같이 사는 거 불편하세요? 저희가 더 잘할게요. 제발 그냥 여기 계세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너희가 싫거나 불편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지난 1년 동안 너희 덕분에 우리 영감도 건강 되찾고 나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봤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너희는 너희 가정을 온전히 꾸려나가야 하고 우리도 우리 둘만의 노후를 즐겨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고 너희에게 짐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야. 이제 우리 손주도 많이 컸고 니들 둘이서도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을 게다. 그래도 어머니, 걱정하지 마라. 아주 멀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 주말마다 보러 오면 되지. 평일에는 우리도 우리 삶을 즐기고 주말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 실컷 하고 그게 너희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 단호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저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한 것 같았어요. 다시 늘봄타운으로 돌아오는 날 아들 내외는 저희 짐을 차에 실어주며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꼭이요 하며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주며 울지 마라. 이제 너는 한 아이의 엄마인데 강해져야지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늘봄타운은 1년 전 저희가 떠났을 때와 조금도 변함없이 평화롭고 안락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은 게이트볼을 치고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저희에게는 기다려지는 주말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는 아들네 집으로 향합니다. 현관문을 열면 할미, 할비 하며 뒤뚱뒤뚱 달려나오는 손주가 저희를 가장 먼저 반겨줍니다. 며느리는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맛있는 음식을 차려내고 아들은 아버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비록 예전에 살던 크고 번듯한 집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다.
하지만 괜찮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이만하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인생이다. 하고 말이죠.